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축구토토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이번 회차는 K리그와 라리가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7회차 바르샤가 무승부로 끝나고 분데스리가에서 이변들이 많이 연출되면서 2열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8회차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전북현대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전적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전북이 4승 1무로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맞대결도 두 번 다 전북이 크게 이겼습니다. 전북의 홈 맞대결 전적도 3승 2무로 전북이 우세하고 통산 17승 13무 13패로 전북이 앞서 있죠. 전북은 최근 5년간 개막전에서 4승 1무 패한 기억이 없습니다. 전북은 지난해 우승팀이고 K리그 통산 8회 그리고 최근 4년 연속 챔피언이었죠. FA컵도 4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2회 우승한 K리그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문팀이에요. 지난해에는 K리그와 FA컵 더블 달성했죠. 그리고 모리아스 감독이 떠난 후 김삼식 감독 체제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동국이 은퇴했고 조규성이 군입대했고 그리고 리그 MVP를 탔던 손준호가 중국으로 이적하면서 전력 손실이 좀 있었는데 근데 포항에서 일류첸코를 영입했어요. 그래서 일류첸코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이 이제 오히려 더 파괴력이 더 강화됐다라는 평가죠. 미드필더 역시 최영준이 포항에서 임대로 복귀했고 대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유재문을 영입하면서 보강을 했어요. 일류첸코는 제공권, 슈팅력, 침착함, 볼 간수 능력의 축구 센스까지 모든 면에서 이제 돋보이는 팔방미인인데요. 본인의 골 욕심도 골 욕심인데 팀 플레이를 우선시하는 아주 이타적인 선수죠. 일류첸코가 합류하면서 그 전북의 기존 멤버인 구스타보 역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기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죠. 또한 전북은 지난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달성했었는데 홍정호, 김민혁 그리고 최보경 이 센터백 라인이 건재하고 있고 노쇠하긴 했는데 이용과 치철순이 아직 측면 수비에서 버티고 있죠. 최영준은 공격형 미드필더 쿠니모토와 함께해서 경남 시절에 아주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만큼 중원에서의 활약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ACL이 4월 말 예정되어 있어서 예년과 달리 전북이 시즌 초반에 리그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초반 무서운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죠. 원정팀 FC 서울입니다. 최근 5년간 개막전 전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1승 2무 2패인데 작년에는 강원한테 3대1로 패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었죠. 박진섭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 시즌 돌입에 나섰는데 예전에 강한 모습을 찾기에는 아직 무리인 것 같아요. 기성용과 오스마르가 버티고선 중앙 미드필드진은 확실하게 볼 간수, 볼 배급 능력이 뛰어나지만 두 선수 모두 다들 알다시피 발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중원에서 기동력과 활동량으로 도움을 줘야 할 알리바이에프는 지금 부상으로 개막전 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김진야와 황현수 두 수비 선수가 1월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오면서 정상적으로 동계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지난해 리그에서 44실점이나 하면서 최다 실점 2위였던 이 허술한 수비 라인에는 뚜렷한 보강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팔로세비치와 나상호가 합류하면서 박주영 혼자 고군분투하던 공격 진영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요한, 조영우 이런 이선 및 측면 자원들도 건재하고 있으니까 지난해 27경기에서 23골에 그쳤던 공격력 부재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안정화를 위해서 오스마르가 센터백으로 내려서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챔피언 전북은 선수단 변화폭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선수단이 일찍 확정되면서 서로 손발을 맞추면서 동계훈련을 잘 소화했죠. 서울은 팔로세비치와 나상호가 합류하면서 공격진에 대한 기대감은 생겼는데 그 수비 라인에는 별다른 보강이 없었어요. 최근 맞대결 전적도 전북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고 예년과 달리 시즌 초에 ACL 일정이 없는 만큼 전북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죠. 2016년 개막전 맞대결에서도 전북이 1대0으로 승리했죠. 전북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K2 전남 드래곤즈와 충남 아산의 경기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전남이 3승 1무 1패로 우세해요. 특히 지난해 세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2승 1무 전남이 한 번도 지지 않았죠. 전남 홈 전적에서도 전남이 3승 1무 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최근 5년간 개막전에서 1승 2무 2패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죠. 그리고 전남은 빠르게 시즌 준비에 돌입했어요. 승격에는 이제 실패했는데 2019년 그 무너졌던 팀을 빠르게 수습해낸 정경준 감독한테 2년 재계약을 체결했고 영입 실패로 결정났던 그 외국인 공격수들을 서둘러 정리했죠. 작년에 외국인 공격수들이 너무 못했죠. K3에서 뛰고 있던 고대양리, 박희성을 영입하면서 광양눈이 이종호와 투톱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희성은 지난 25일 치러진 남부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죠. 스웨덴 2부 리그에서 활약했던 나이지리아 출신 사무엘과 J리그 그리고 중국 갑급 리그에서 활약한 브라질 출신 알렉스도 공격진에 보강했어요. 알렉스는 자가격리 후 팀 훈련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개막전 출전은 힘들어 보입니다. 정경준 감독은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후반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한 안정적인 폭백 라인에서는 주장 김주원이 FA로 팀을 떠났지만 박천용이 건재하고 박준혁 골키퍼도 부상에서 회복했죠. 수비력만큼은 건재한 것 같습니다. 상대 에이스를 전담 마크맨으로 탁월한 맨투맨 수비력을 보였던 그 정호진도 또 한층 더 성장했을 것 같아요. 정경준 감독이 상대팀 분석에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잘 따라주기만 한다면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죠. 충남 아산입니다. 최근 5년간 개막전 전적이 3승 2패인데 과거의 그 경찰청 시절의 기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축구단이 해체된 후 아산은 그 선수단 보강에 실패했죠. 그 리그 지난해에는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간혹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서 상위권 팀들을 괴롭히기도 했는데 이건 간혹이었어요. 간혹. 지난 시즌 수비력이 무너진 아산은 올 시즌 앞두고 국내 선수들로 수비 선수들을 이제 주로 보강했는데요. 근데 수비 조직이라는 것이 잠깐 뭐 한두 달 훈련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닌 만큼 올 시즌 역시도 조금 험난한 행보가 예상되죠. 시민구단으로서 재정적 한계 때문에 2부 리그에서도 이름을 내세울 만한 선수들을 영입하지는 못했어요. 전지훈련에서 치러진 연습 경기에서는 4-1-2-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펼쳤는데 이응범, 유준수, 최규백, 박세진이 이 포백 수비 라인을 구성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 특이점은 일본 미드필더 류에이를 영입했는데 이 친구가 그 일본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선수인 만큼 얼마나 그 팀 문화에 잘 적응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전체적으로 팀이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만큼 당장 올해 성적보다는 시즌을 치르면서 뭐 팀이 조직력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게 중요한 이슈겠죠. 전남 정경준 감독은 지난해와 같은 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전반에는 수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후반에 공격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경기 반전을 노릴 거예요. 리그 중반 이후에는 작년에 센터백 곽강선을 최전방으로 기용하면서 전방 압박에도 집중했었죠. 근데 승부를 짓지 못하고 무승부로 마무리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14경기, 2부 리그에서 최다 무승부 팀이었어요. 반면 아산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전력이 좋지 않았고 중원과 수비에서 허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뭐 대전, 이랜드, 경남에게 역습과 세트피스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수비에 집중하고 이변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전남이 앞서지만 정경준 감독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경기 성향을 보이는 점에서 무승부가 나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전남의 승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최근 5경기 아주 팽팽했습니다. 근데 대구 홈에서는 대구가 이긴 기억이 없어요. 대구는 최근 5년간 개막전에서 1승 2무 2패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죠. 지난 겨울 대구는 많은 선수들이 떠났습니다. 노쇠했지만 공격진에서 실마리를 풀어준 대안이 홍콩으로 갔고 대구 역습의 히어로였던 김대원도 강원으로 이적했어요. 이 외에도 김선민, 황태현, 이진현, 유재문 등 그 선발과 교체로 팀을 지탱하던 선수들이 대거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는 실질적인 팀 전력에 플러스되는 보강이 별로 없었어요. 태국에서 활용했던 이용래가 플레인 코치로 영입됐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힘들죠. 경남에서 내려온 타겟맨 박기동 역시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울산에서 임대로 내려온 이건호 역시 아직 풀타임을 소화하기엔 무리인 상황이죠. 그나마 위안인 것은 J리그에서 활약했던 안용호 그리고 젊은 미드필더 박한빈이 동계훈련 기간 동안의 연습 경기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아직 세징야가 건재하지만 에드가와 박기동이 아직 부상해서 회복 중인 대구는 안용호에게 큰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가 공격수들의 줄부상으로 다시 골 감각을 뽐냈던 김진혁. 그 이번 동계훈련에서도 수비와 공격 두 포지션 모두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전력은 악화됐지만 아직 세징야가 건재하고 있고 이근호가 조커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만큼 그 3-4-3 기반의 빠른 속도의 역습 위주 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보이죠. 수원FC입니다. 최근 5년간 개막전 전적은 2승 1무 2패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승격했죠. 2016년에도 승격했었는데 1부 리그에서 뭐 힘도 못 쓰고 바로 강등당했었어요. 팀을 일부러 승격시키는 공을 세웠던 그 미드필더 마사, 공격수 안병준 이 두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근데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통해서 아예 거의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됐죠.
윤영선, 박주호, 정동호 국가대표급 수비 선수들을 울산에서 영입했고 양동현 그리고 김호남 그 노련한 공격수들도 데려왔어요. 여기 강원에서 그 전천후 미드필더 이영재를 영입하면서 수비, 허리, 공격 전 포지션에 걸쳐서 전력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조유민이 이제 건재한 가운데 윤영선과 함께 중앙 수비 호흡을 맞출 것 같고 좌우 측면에는 박주호와 정동호가 활약하겠죠.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이영재가 좀 앞쪽에 서고 정재용이 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밸런스를 잡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는 라스, 무릴로, 외국인 선수 그리고 양동현이 함께 나서겠죠. 스쿼드가 대거 교체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노련한 선수들인 만큼 빠르게 조직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이 동계훈련 기간 중에 가진 평가전 중에서 수원FC가 가장 까다로웠다고 하네요. 올 시즌 앞두고 전력 보강한 측면만 놓고 보면 수원FC가 대구에 비해서 한 발 앞서 있죠. 2015년 두 팀 모두 2부 리그 있을 당시 상대 전적에서도 수원FC가 앞서고 있죠. 근데 대구에는 세징야가 건재하고 있어요. 2020년 K리그 전체 연봉 킹으로 혼자서 경기 승패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대구의 승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리가 에이바르와 우에스카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이바르 2무 3패 최근 좀처럼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우에스카 2승 1무 2패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1승 1무 3패로 에이바르가 열세예요. 1승 에이바르가 거둔 것도 친선전이죠. 두 팀 에이바르 홈 맞대결 전적은 경기가 2경기밖에 없습니다. 에이바르는 올 시즌 리그 홈 경기가 단 1승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리그 7경기에서 2무 5패로 아주 부진해요. 지난 라운드 강등권 엘체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아르비아가 상대 수비수 칼보에게 제공권 싸움에서 지면서 결승골을 내줬죠. 아르비아는 그 앞선 바이오돌리드전에서도 상대 가르디올라의 돌파를 저지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패배의 원흉이 되었었죠. 경기를 0대1로 패하기는 했는데 엘체보다는 에이바르의 경기력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힐이 자리한 왼쪽 측면 공격은 활발했고 키케 가르샤 역시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앤리치 역시 최전방에서 몸으로 버텨주면서 공격 연계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앞선 바이오돌리드와의 경기에서는 먼저 페널티킥 실점으로 허용했지만 브라이언 힐의 크로스를 키케가 헤딩으로 성공시키며 결국 동점골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중앙 미드필더 엑스포시터는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은 괜찮아 보이고 중거리 슈팅도 아주 자주 시도하긴 하는데 아직 올 시즌 득점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4골을 기록했었죠. 브라이언 힐과 키케 조합에만 의존하는 공격 루트를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죠. 원정팀 우에스카는 지금 강등권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 라운드 이변의 주인공이 됐었죠. 예상을 깨고 그라나다를 3대2로 꺾으면서 승리했어요. 최근 5경기에서 우에스카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인데 이 단순히 성적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록 패하긴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같은 강호들과 연이은 경기에서 팽팽한 경기를 펼쳤어요. 그라나다의 경기에서는 먼저 선제골을 내주고 빈센트 미르가 페널티킥까지 실축하면서 다시 연패의 늪에 빠지나 했는데 경기 흐름을 바꾼 건 센터백 폴리도였어요. 과감한 오버래핑을 통해서 스크리치의 동점골에 시발점이 됐고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역전골도 터뜨렸죠. 빈센트 미르는 코너킥 상황에서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풀케어의 자책골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센터백들의 제공권이 좋고 빈센트 미르도 몸싸움에 강한 모습을 보여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죠. 빈센트 미르는 득점 기록은 낮은데 전방에서 몸싸움, 간결한 볼터치인 슈팅, 원톱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강등 위기임에는 틀림없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두 팀 모두 승점 3을 노릴 거예요. 올 시즌 그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브루거스와 빈센트 미르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에이바르가 홈경기이긴 한데 최근 기세는 우에스카가 우세합니다.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펼치면서 우에스카는 경기력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어요. 브라이언 힐과 키케를 앞세우는 에이바르의 공세가 날카롭긴 하지만 우에스카는 부상에서 회복한 오른쪽 미드필더 마페오가 컨디션이 올라온 만큼 쉽사리 뚫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이바르의 패 예상합니다. 5번째 경기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입니다. 세비야는 최근 4승 1패,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된 것이 조금 변수이겠죠. 리그에서는 최근 진 적이 없어요. 바르셀로나는 최근 2승 1무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하고 카디스에게 충격이 무승부.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1승 2무 2패로 최근 구강컵 4강 1차전 여기서 세비야가 이겼죠. 세비야 홈 전적도 2승 1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홈팀 세비야가 챔피언스리그 패배에 충격에서 바로 벗어났죠. 세비야는 18일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우승한 경기를 펼치고도 상대의 역습과 패스미스로 인해서 2대3으로 패했죠. 경기 주도권을 잡고 홈 2점을 살리며 경기를 이끌어갔는데 홀란드와 산초를 앞세운 도르트문트의 빠른 역습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지난 24라운드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는 공격 진영에 로테이션을 돌리며 임했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까를로스의 타점 높은 헤딩골 그리고 대용의 추가골로 2대0 완승을 거뒀죠. 세비야는 올 시즌 엔네시리, 수소, 고메즈, 엘하디디 등 공격진이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페르난도가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노련하게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죠. 세비야는 지난 구강컵 4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와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센터백 쿤데가 아주 미친 오버래핑에 이은 선제골 그리고 라키티치의 추가골로 2대0으로 승리했었죠. 근데 이때 결과는 세비야 승리였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아주 팽팽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충격패에 이어서 카디스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마쳤습니다. 손쉽게 이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카디스가 거의 9백에 가까운 두꺼운 수비벽을 세우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천하의 바르셀로나도 뚜렷한 해법이 없죠. 슈팅을 무려 20개나 시도했는데 골문으로 향한 유효 슈팅이 고작 4개였습니다. 페드리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메시가 성공시킨 게 유일한 득점이었죠. 메시, 그리즈만, 덴벨레가 실수 없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고 부스케츠와 페드리도 차분하게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 그 쉽사리 공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경기 종료를 얼마 안 남기고 랭글레가 박스 안에서 공을 걷어내려다가 카디스의 소브리노를 걷어차면서 동점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죠. 이어진 엘체와의 주중 경기에서는 최근 무리했던 그리즈마, 덴벨레, 부스케츠, 랭글레를 로테이션하면서 바이트의 트링캉이 메시와 호흡을 맞췄죠. 엘체와의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특유의 티키타카가 잘 발동되면서 메시가 2골, 알바가 1골을 기록하면서 3대0 완승했죠. 단순히 승리보다는 바르셀로나다운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공간 창출을 통한 공격 전개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발목을 잡힌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세비야는 이어진 리그 경기에서 바로 회복했고 바르셀로나는 충격이 좀 오래갔죠. 바르셀로나는 엘차를 상대로 경기력이 회복되긴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챔스에 집중하면서 리그의 체력적인 부담으로 좋은 경기를 보이지 못했었어요. 바르셀로나. 세비야는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챔스와 리그에서 집중력을 높이면서 쉽게 패하지 않았죠. 세비야가 오캄포스 부상으로 공백은 있어 보이는데 홈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바르셀로나 상대로 물러서지 않겠죠. 지난 구강컵 4강 1차전 역시 세비야가 홈에서 승리했어요. 세비야의 승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는 알라베스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최근 1승 1무 3패, 리그 8경기에서 최근 1승밖에 없어요. 오사수나도 2승 3패, 2연승을 거두다가 지난 라운드 세비야에게 패하면서 마무리됐죠.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1승 1무 3패로 알라베스가 열세입니다. 알라베스 홈에서는 3승 2패로 좀 우세하긴 한데 이게 2부 시절의 승리만 있어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5골이나 내줬습니다. 그리고 포백 라인은 서로 간격 유지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어봤지만 바르셀로나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죠. 미드필더진 역시 제대로 된 압박에 실패하면서 메시에게 중거리 슛을 2골이나 넣었어요. 루이스 리오자가 역습 찬스에서 왼발 슛으로 1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어요. 바르셀로나한테 5대1로 졌죠. 이어진 소시에다의 경기에서는 포백 라인과 중앙 미드필더에 변화를 줬는데요. 변화를 준 의미도 없이 소시에다에게도 무려 4골이나 내줬죠. 전반 초반부터 소시에다의 측면 공격이 실수 없이 흔들리더니 전반을 버티지 못하고 이삭에게 골을 허용했죠. 이후 후반전에도 이삭에게 2골을 더 내주며 해트트릭을 허용했죠.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들이 상대 공격수들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비 전술의 변화 없이는 강등권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죠. 오사수나는 3연승에 도전했는데 상위권 세비야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죠. 세비야의 경기에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상대 수비수를 견제하지 못하면서 선제골을 내줬고 측면이 무너지면서 대용에게 추가골을 내줬어요. 앞선 레반테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레반테에게 밀리는 경기를 치렀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보라의 얼리 크로스를 부디밀가 몸을 날리는 슬라이딩 슈팅으로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승리했어요. 페널티킥을 내주면 위기가 있었는데 에레라 골키퍼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22라운드 에이바르와의 경기에서는 칼레리와 부디미르 투톱이 한 골씩 터뜨리면서 2대1로 승리했었죠.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서는 가르시아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고 중앙 미드필더 오이에르는 공격 시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루카스 토르와 센터백 아리단에는 제공권이 탁월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헤딩 싸움에 가세하죠. 알라베스는 최근 강팀들과의 맞대결이긴 했는데 수비 조직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두 경기에서 9실점을 했습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강팀 세비야에게 패하긴 했지만 최근 기세가 좋았죠. 오사수나 역시 자칫 이번 경기에서 패할 경우 강등권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시즌 16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전반 8분 만에 루벤이 퇴장당하는 열세에 놓였는데 토레스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다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앞선 맞대결에서도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경기를 펼쳤던 오사수나, 이번 경기 역시 우세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의 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 헤타페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헤타페 최근 5경기 1무 4패, 4연패에 늪에 빠졌죠. 발렌시아 2승 1무 2패, 홈에서 분위기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죠.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1승 3무 1패로 아주 팽팽합니다. 헤타페 홈에서는 3승 1무 1패, 헤타페가 홈에서 유독 우세한 모습을 보이네요. 헤타페는 엘체, 우에스카와 함께 강등권 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더니 이후에 리그 6경기째 무승이고 최근 4연패 중입니다. 수비 조직이 무너졌던 헤타페는 퇴장 징계에서 복귀한 다코남이 복귀하자마자 베티스를 상대로 5백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수비 숫자를 늘린 게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반 초반 알마다가 백패스 실수로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헤타파의 5백은 베티스의 공사를 막아내기 급급했지만 결국 후반 들어 상대 돌파를 저지하다가 페널티킥을 2차례나 내줬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킥 카날레스의 슈팅을 소리아 골키퍼가 막아내며 선방했는데 두 번째 페널티킥은 결국 실점하며 0대1로 패했죠. 확실한 골게터가 없는 만큼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너진 수비 라인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될 것 같네요. 발렌시아는 최근 침체됐던 모습을 셀타비고를 상대로 안정된 경기력으로 이겨냈죠. 3경기 만의 승리였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선발 출장한 이강인이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움직임과 정교한 왼발킥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죠. 미드필더에서 솔레르와 라치기, 공수 밸런스 조율을 잘하면서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후반 중반 고메지 돌파를 저지하던 셀타비고 블랑코 골키퍼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갔죠. 수적 우위를 가진 발렌시아가 셀타비고를 계속 몰아붙이긴 했는데 90분 동안은 골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 시간에 이강인의 스루 패스를 발레조가 골로 연결했고 98분에 가메루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승리했죠. 중앙 미드필더 솔레르의 적극적인 공격 지원을 통해서 이강인, 바스, 고메즈 이런 공격 진영 선수들이 오랜만에 활기찬 경기를 펼쳤죠. 헤타페가 최근 수비 어점이 생기면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대가 리그 상위팀으로 단단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었죠. 발렌시아는 증원과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긴 한데 최전방 공격수들의 기복이 좀 있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헤타페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거친 압박으로 상대를 하는 만큼 발렌시아를 상대로 전방과 중원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헤타페의 승무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K리그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3승 1무 1패, 포항이 최근 우세한 상황이죠. 포항 홈 맞대결에서는 2승 2무 1패, 통산 전적을 보면 13승 8무 6패로 포항이 우세해요. 포항은 최근 5년간 개막전에서 2승 1무 2패, 그저 그런 성적이었죠. 지난 시즌 K리그1 최다 득점에 빛났죠. 포항의 그 1588이 해체됐습니다. 일류첸코는 전북으로, 팔로세비치는 FC서울, 온일은 태국 부리람으로 떠났죠. 여기 팀의 살림꾼이자 중원을 책임진 최영준도 원소속 팀인 전북으로 복귀했고 원클럽맨으로 수비진의 리더 김광석도 인천으로 이적했어요. 생각보다 전력 누수가 컸습니다. 근데 각 포지션별로 영양가 있는 영입을 통해서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고 있죠. 중앙 미드필더의 신진호를 영입했고 오른쪽 측면 수비에 신광훈을 보강했어요. 아시아 쿼터로 수비수 그랜트를 영입하면서 전체적인 안정감은 좀 올려왔습니다. 또한 그 이수빈이 올림픽 대표팀에서 한층 더 레벨업하면서 김기동 감독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강상우, 송민규 이 두 키플레이어가 잔류하고 있고 팔라시오스도 잔류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 것 같아요. 추가적인 외국인 공격수 영입이 진행 중인데 이 리그 개막에 맞춰서 팀 전력에 합류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수원에서 이적한 임상엽이 그 ACL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전방에서 많이 뛰고 부딪혀주는 형태의 원톱 롤을 소화할 수 있고 송민규, 팔라시오스, 임상엽으로 이 3톱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 선수의 합류가 늦어졌지만 국내파 선수들이 건재하고
ACL 일정이 4월 말로 연기된 만큼 시즌 초반에 큰 위험은 없을 것 같네요. 인천은 최근 5년간 개막전 전적이 2무 3패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막전에서 승리한 게 2010년이네요. 잔류방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싶은 인천이죠. 지난 겨울 우선 수비 안정화에 중점을 두며 선수 보강했어요. 오재석, 오반석, 김광석, 델브리지 수비수들을 영입하면서 대폭 강화했죠. 네게바와 김현을 보강하면서 무고사가 버티고선 공격진에도 힘을 더했어요. 플레이메이커 아길라르도 제주로부터 완전 이적하면서 인천 공격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조성환 감독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시즌 개막을 앞두고 차근차근 이 새로운 스쿼드가 안착하며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인천이었는데 이게 뭐 공격수 무고사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죠. 당초 네게바, 무고사, 아길라로 이어지는 인천의 외국인 삼총사 공격 조합이 큰 기대를 모았는데 무고사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당분간 이 조합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김현이 무고사를 대신해 최전방에 나설 수 있지만 아무래도 무고사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지죠. 무고사가 팀이 합류할 때까지 공격진 운영에 해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죠. 1588이 해체됐지만 강상우와 송민규가 건재하며 선수 보강을 효율적으로 한 포항이죠. 공격진의 무게감이 다소 가벼워졌지만 그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평가예요. 그랜트와 권한규로 예상되는 센터백 조합이 좀 생소하긴 한데 인천 공격의 핵심인 무고사가 결정하는 만큼 큰 위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 통산 포항 홈 맞대결 전적에서 포항이 우세인 만큼 포항의 승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입니다. 팀 맞대결 전적에서 4승 1패로 부산이 압도적인 우위인데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부산이 졌습니다. 부산 홈 전적에서도 부산 홈에서 서울 이랜드전 6연승 중이에요. 부산 최근 5년간 개막전 전적이 1승 2무 2패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승격 1년 만에 다시 2부로 강등된 부산은 생각보다 전력 누수가 컸죠. 이동준과 이정엽이 울산과 경남으로 떠났고 김문환은 미국으로 해외 진출했어요. 그리고 또 4시즌 동안 팀의 살림을 책임졌던 후문로도 떠나버렸습니다. 공격진은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 안병준을 영입하면서 내 공격진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인, 최준, 이상원 등 젊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수비 라인에도 강원과 제주에서 활약했던 그 수비수 발렌티노스를 영입하면서 안정감을 더했죠. 크로아티아 2부 리그 득점왕 출신 드로렉도 영입했지만 자가격리를 마친 후 팀 훈련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개막전 출전은 조금 힘들어 보이죠. 부산은 그 센터백 강민수, 중앙 미드필더 박종우, 측면 공격수 김병호 등 노련한 선수들이 건재한 가운데 젊은 선수들이 대거 합류한 만큼 이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1부 리그로의 승격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올 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그 포르투갈 출신의 리카르도 페레즈 감독이 K리그2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냐가 관건이죠.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색을 내려고 할지 승격을 위해서 바로 이기는 축구를 구사하려고 할지 이게 관건이죠. 이랜드는 최근 5년간 개막전에서 2무 3패, 창단 후에 개막전에선 승리가 없는 팀이에요. 최근 8위, 12, 11로 바닥을 맴돌던 이랜드는 지난 2019년 20세 월드컵 준우승의 기적을 읽은 그 정정용 감독을 선임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그래서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다득점에 밀리며 플레이오프 진출엔 실패했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4년 사이 가장 안정적인 팀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 선수 보강도 알차게 했어요. 노련한 미드필더 김선민을 대구에서 영입하며 중원을 보강했고 정정용 감독과 U20 월드컵을 주장으로 뛰었던 측면 수비 황태현도 합류했죠. 지난 시즌 10골을 터뜨리며 성공적으로 한국 무대에 적응을 마쳤던 레안드로가 건재하고 베네가스와 바비오가 합류한 공격진도 더 나은 모습이 기대되고 있어요. 또한 정정용 감독과 함께 U20 대표팀을 이끌었던 지원 스태프들도 대거 서울 이랜드에서 정정용 감독을 보좌하고 있어서 체계화된 시스템, 비디오 분석, 스포츠과학 등을 축구에 잘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팀으로 전략할 뻔했던 이랜드는 정정용 사단과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부산은 지난해 승격 후 한 시즌 만에 다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빠르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득점왕 안병준을 영입했고 팀 전력을 보강했어요. 이랜드 역시 플레이오프 탈락을 만회하기 위해 전력을 충실히 보강했어요. 두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부산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는데 지난 시즌부터 이랜드 전력이 안정화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기록은 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랜드가 우세할 것 같긴 한데 부산 홈 경기를 감안해서 부산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광주 FC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수원이 4승 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수원 삼성이 홈에서는 광주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죠. 수원은 최근 5년간 개막전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1무 4패예요. 지난 시즌 종료 후 ACL에서 아주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죠.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치렀지만 ACL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수원은 그 젊은 선수들이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새 시즌 앞두고 박건하 감독 체제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그동안 팀 내 불필요했던 자원들을 대거 정리했어요. 김준영, 김종우, 한희건, 이종성, 크루피치, 타가트 팀을 떠난 선수들이죠. 그리고 제라치와 니콜라치 그리고 최정원을 일찌감치 영입하며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했죠. 수원은 뚜렷한 전력 보강이 크지는 않았는데 한석종과 고승범이 버티고선 미드필더진은 K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기재, 김민우 혹은 염기훈으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 장호익에서 김태환으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은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 균형이 잡혀 있죠. 한때 왼쪽만 고집했던 수원에선 탈피된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시즌 중반부터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빌드업을 책임졌던 그 양상민의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양상민이 빠진 상황에서 동계훈련을 소화한 만큼 민상기를 주축으로 최정원, 박대원 등 백업 요원들이 잘 소화할 것으로 예상돼요. 헨리도 아직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한 건 아닙니다. 양상민과 노동건 두 골키퍼 모두 리그 탑 수준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골문도 아주 든든하죠. 제리치는 이미 K리그 무대 적응이 끝난 선수인 만큼 니콜라치가 얼마나 빠르게 K리그에 적응하냐가 관건이겠네요. 광주는 최근 5년간 개막전에서 2승 2무 1패 그렇게 좋지 그냥 그런 성적입니다. 지난 시즌 창단 후 첫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는데 오전 전패를 기록했죠. 시즌 종료 후 막바지 연패보다 더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팀을 잘 이끌어왔던 박진석 감독이 떠났고 김호영 감독이 새로 부임했죠. 그때 겨울 동안 프런트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한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축 선수인 여름, 아슐마 투포, 윌리안이 팀을 떠났지만 다행인 거는 정말 엄원상과 펠리페를 지켜냈다는 점이죠. 이한생과 곽강선 두 노련한 중앙 수비수를 영입하면서 안정감을 키웠고 서울에서 김원식을 영입하며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강했어요. 수원에서 김종우를 완전 이적으로 데려오면서 이선 자원도 확보했죠. 엄원상은 주로 오른쪽 윙으로 출격해 장기인 스피드를 살릴 것 같고 김주공 혹은 송승민이 왼쪽 라인에서 펠리페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섭 체제의 광주는 한껏 웅크리고 있다가 엄원상과 윌리안을 앞세운 역습 패턴이었던 반면 김호영 감독은 서울에서의 감독 대행 시절 보여준 모습을 봐서는 이 빌드업을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도 바뀌고 시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엄원상과 펠리페가 버티고 있는 만큼 지난 시즌 정도의 성적은 거둘 것으로 보이죠.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수원이 우세를 보이는데 수원 홈에서 맞대결 전적에서는 이상하게도 광주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즌 개막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수원이 우세하겠죠. 수원은 동계 전지훈련을 앞두고 일찌감치 선수단을 확정해 거의 모든 멤버가 훈련을 착실히 수행했죠.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ACL에서 얻은 선수들의 자신감이 큰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가 엄원상과 펠리페를 앞세워 반격하겠지만 기세가 올라있는 수원을 홈에서 상대하기는 벅차 보이죠. 수원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 셀타비고와 바이올리드의 매치입니다. 셀타비고는 1승 3무 1패 다시 패배를 맛봤어요. 바이올리드는 1무 4패 지금 계속 부진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4무 1패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셀타비고의 홈에서는 3승 2무로 홈에서 셀타비고가 우위를 보이긴 하는데 최근 전적은 다 무승부예요. 셀타비고는 기나긴 무승부 행진 끝에 엘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셀타비고죠. 근데 지난 라운드에 발렌시아한테 0대2로 패했어요. 발렌시아의 빠른 공격 템포에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펼쳤고 후반 중반에는 주전 골키퍼 블랑코가 퇴장당했습니다. 발렌시아 고메지의 돌파를 태클로 저지하다가 VAR 판독 끝에 퇴장당하는 불운을 겪었죠. 셀타비고는 10대 11로 싸우는 힘든 상황에서도 90분까지는 잘 버텼어요. 수적 열세, 원정 경기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고 승점 1이라도 얻어가는가 했는데 94분 그 이강인의 수루패스 한 방에 페널티 박스 안에 모여있던 수비수들이 무너지면서 실점했고 이어서 추가 실점까지 했죠. 주전 골키퍼가 퇴장당한 악재 속에서 나름 90분까지 선방했는데 추가 시간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죠. 지난 라운드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서지 못했던 멘데스가 복귀하고 최근 골 감각이 올라온 미나의 컨디션이 올라온 만큼 공격 전개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키퍼 블랑코의 공백이 생각보다 크겠죠. 바이올리드가 좀처럼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라운드 강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했죠. 레알과의 경기에서 바이올리드는 경기 초반 매섭게 레알을 몰아쳤습니다.
양코, 가르디올라가 찬스를 맞이했지만 마무리 슈팅의 정교한 부족으로 골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어요. 결국 후반 중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중앙 미드필더 키케는 경기 조율 능력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 양코는 그 부상에서 회복한 후에는 최근에는 측면 공격수로 출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팀의 핵심 자원이 산체스 그리고 안드레 등 이 부상자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상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셀타비고가 리그에서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수비의 견고함은 있죠. 바야돌리드는 리그 18위로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의 상대 침투, 세컨볼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이 많아요. 하지만 셀타비고와 바야돌리드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바야돌리드가 좀 다른 경기력을 보여왔죠. 이번 경기에서도 전력 차이를 보이겠지만 바야돌리가 셀타비고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셀타비고의 주전 골키퍼 결정 공격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셀타의 무 예상합니다. 혹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 추천드리고요. 12번째 카디스와 베티스와의 경기입니다. 홈팀 카디스 1무 4패. 지난 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1점을 얻긴 했는데 리그 6경기째 우승이죠. 베티스는 3승 2패, 지금 최근 리그 2연승 중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도 1승 4패로 카디스 열세입니다. 카디스 홈 전적에서도 2무 3패. 근데 이 기록은 너무 오래된 기록들입니다. 카디스가 산 넘어 산, 그 험난한 일정 속에서 귀중한 무승부를 챙겼죠. 카디스의 최근 대진을 보면 아주 막막했죠. 20라운드의 세비야, 21라운드 에이티 마드리드, 22라운드 레알 소시에다, 23라운드에는 빌바오, 그리고 24라운드에 바르셀로나였어요. 연이은 강호들과의 대진으로 연패에 허덕이면서 4경기에서 15골이나 내주면서 수비 조직도 완전히 무너졌었죠. 24라운드 바르셀로나전에서는 카디스가 아예 마음먹고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바르셀로나를 질식시켰죠. 최전방 원톱 4그대로만 빼고 9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거의 9백 수준으로 수비에 나섰어요. 쉽사리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 수비적인 경기를 펼친 거죠. 결국 바르셀로나가 20개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 고작 4개밖에 안 됐고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내주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 산체스가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주고 중앙 미드필더 소브리노는 공격 시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브리노는 바르셀로나전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결국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죠. 원정팀 베티스의 최근 기세가 좋습니다. 지난 라운드 헤타페를 상대로 승리하며 2연승을 거뒀죠. 22라운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센터백 루이스의 자책골로 2대3으로 패했어요. 이어진 23라운드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했고 지난 라운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연승을 거둔 거죠. 헤타페와의 경기에서는 간결하고 빠른 역습 패턴을 보여줬는데 특히 오른쪽 측면 수비수에 에메르손이 활약했습니다. 에메르손은 피지컬을 앞세운 몸싸움에 능해 그 측면 수비도 든든하고 왕성한 스태미너로 적극적인 오버래핑에 나섰죠. 최전방 로렌은 수비 시에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서 빠르게 역습으로 연계하는 넓은 시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카날레스도 날카로운 움직임 그리고 한 템포 빠른 위협적인 슈팅을 보유하고 있죠. 공격 전개까지는 잘 이루어지는데 마무리 슈팅의 정교함이 부족하면서 필드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페널티킥을 한 골만 성공하면서 1대0으로 승리했었죠. 연승을 이어갔지만 전반 초반 미드필더 페키르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고 후반 추가 시간에만 카르발료가 경고 2장을 받으며 불필요한 퇴장을 당한 것이 옥에 튀었죠. 카디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연패는 끊어냈지만 경기력 자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베티스는 최근 좋은 기세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부상자와 경고 누적 중계로 인해 결정자가 있지만 전력에 큰 공백 없어 보입니다. 올 시즌 15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로드리게스의 골을 앞세워서 베티스가 승리했었죠. 전체적인 전력, 최근 분위기 베티스가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카디스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그라나다와 엘체의 매치입니다. 그라나다 1승 1무 3패이 다시 연패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엘체는 1승 1무 3패, 수비가 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2승 2무 1패로 그라나다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라나다 홈에서도 2승 3무로 그라나다의 우세죠. 너무 옛날 기록들이라. 그라나다는 나폴리와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풀백 풀켜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왔죠.
결국 전반 초반 케네디 크로스를 에레라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들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어요. 역습 상황에서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팀은 승리를 견인했죠. 최근 리그에서의 부진을 털어내는 승리였습니다. 이어진 24라운드 우에스카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유로파 리그 일정을 감안해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부상에서 회복한 젊은 미드필더 쿠이나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홈팀 우에스카의 공세에 밀리면서 3대2로 패했습니다. 더군다나 센터백 산체스가 경기 종료 직전 퇴장당하고 말았죠. 이어진 주중 유로파 리그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시작과 함께 지엘린스키의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는데 풀케의 크로스를 몬트로가 헤딩골로 연결하며 균형을 맞췄죠. 후반 추가골을 내주며 1대2로 패했지만 다득점에 앞서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죠.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엘체는 23라운드 에이바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무려 1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어요. 4-4-2 전용으로 나선 엘체는 에이바르와 팽팽한 경기를 펼쳤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바라간의 크로스를 칼보가 헤딩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성공했죠. 바라간 모리엔테 이 오른쪽 라인이 활발한 공격을 펼쳤고 특히 모리엔테는 후반 좌측으로 자리를 옮겨서 아주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했죠. 무실점 경기를 펼치기는 했지만 측면 수비가 한 번씩 무너지면서 실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센터백들이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실점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중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바라간을 센터백으로 내리며 3백 전술로 나섰는데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에 당하며 3골이나 내줬죠. 상대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 한 방에 수비 라인이 그대로 허물어졌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라고니가 왼쪽 측면 공격이 활발히 움직였지만 최전방 보이에의 슈팅이 골문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보이에의 0점 조절이 시급한 상황이죠. 그러나다가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유로파 리그 일정에 여유가 이제 생긴 만큼 리그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산체스의 퇴장 공백은 바이, 두아르테 등 충분히 메울 수 있어 보입니다. 1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그러나다가 수아레즈의 골로 승리했는데 경기 점유율은 엘체가 가져갔지만 솔다도를 중심으로 수아레즈, 에레라가 효율적인 공격을 펼친 그러나다가 승리했죠. 그러나다가 주중 유로파 리그를 소화했고 수아레즈의 부상, 솔다도와 몰리나의 체력 부담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력에서 엘체의 우세한 만큼 그라나다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 비아레알과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비아레알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유로파리그에서 2연승을 거뒀죠. 에이티 마드리드는 1승 2무 2패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2무 3패 비아레알 열세예요. 근데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3승 2무로 우세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리그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패가 1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아레알은 지난주 유로파리그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쥐고 2대0 완승을 거뒀고 부진을 털어내나 싶었어요. 그러나 이어진 리그 24라운드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에서 모레노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마쳤죠. 센터백 알바울이 상대 공격수와의 몸싸움에 밀리면서 측면에서 넘어오는 크로스를 걷어내지 못한 것이 실점으로 연결됐죠.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전반 초반 골키퍼 루이 패스미스로 선제골을 내줬는데 최근 물오른 골 감각을 자랑했던 모레노가 동점골과 역전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모레노는 최근 5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면서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날 유로파 경기에서 모레노가 머리에 부상을 살짝 입긴 했는데 90분 경기를 소화한 것을 봐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좀 흔들리고 있죠. 지난 18일 연기됐던 레반테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무승부에 그쳤어요. 전반 초반 수비 실수가 역습으로 연결되면서 그대로 실점했고 유렌테의 동점골로 승점 1을 만족해야 했어요. 21일에는 리그 24라운드 레반테와의 리턴 매치를 펼쳤는데 이어질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죠. 스쿼드가 두터운 에이티 마드리드인 만큼 경기 내용은 우세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전반 중반 모랄레스의 슈팅이 에르모스의 몸에 맞고 굴절되며 자책골로 기록됐어요. 수아레즈를 앞세운 에이티 마드리드는 무려 28개 슈팅을 시도하면서 레반테를 몰아붙였는데 카르데나스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면서 무득점에 그쳤죠.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에 에이티 마드리드 코너킥 상황에서 오블라크 골키퍼마저 나와 있는 상황, 이때 역습으로 허용하면서 빈 골문에 추가골을 내줬죠. 주중 챔피언스리그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내주며 끌려다니다가 지루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차전 일정이 여유가 있는 만큼 다시 리그에 집중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될 타이밍이죠.
유로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느라 힘겨운 두 팀의 맞대결이죠. 전체적인 팀 전력에서는 AT 마드리드가 분명 앞서고 있지만 최근 많은 경기 수로 AT 마드리드가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어요. AT 마드리드는 자칫 1위 자리를 빼앗길 위기인 만큼 이번 경기에는 앞선 레반테, 첼시전과 다르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서로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였고 모레노의 꿀감각이 살아난 비아레알은 AT 마드리드와의 최근 홈 맞대결 전적에서 3승 2무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아레알의 무패 예상합니다. 이렇게 저희 S버프의 14경기 최종 픽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승, 전남의 승, 무, 대구의 승 혹은 패, 에이발의 패, 세비야의 승, 패, 알라베스 패, 헤타페의 승, 무, 포항의 승, 부산의 무패, 수원 승, 셀타비고의 무, 카디스 패, 그라나다 승, 비아레알의 무패.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 S버프의 분석 결과 참조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고 2월 금액이 있는 만큼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